자, 근로소득이라는 부분 이제 들어가실 건데요. 근로소득은 한 강좌로 진행을 하면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세 개 강좌로 좀 쪼개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계산 부분이랑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에 가시면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구조가 들어올 거예요. 저희가 항상 소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을 먼저 했었죠. 그래서 이자소득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과 일치한다. 그리고 불로소득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우리가 금융소득이란 부분도 비과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또는 소득이 발생이 되면 원천징수를 하고 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부분은 빼고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자소득금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배당소득 같은 경우도 이자소득 또 동일하느냐? 그게 아니라 배당소득은 지금 회사가 이익이 난 부분을 분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더라. 동일 금액에 대해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라는 걸 징수하고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해서 법인세를 빼고 남겨져 있는 이익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우리는 100에서 10을 빼서 90이다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 90이 그대로 개인한테 가면 9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으로도 개인한테 세금을 떼고 그리고 법인한테는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서 또 법인세 10%를 뗐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린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우리는 배당 가산액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서는 무엇 하셔라. 우리 세액공제를 따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불로소득 성격인데 이자하고 다른 점은 이중과세 조정 부분 때문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배당소득 금액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분류과세 소득은 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은 넘어왔죠. 그럼 사업소득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발생된 사업소득에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빼셔라. 근데 사실상 분리과세는 선택적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선택하는 건 뒤에 가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비과세 소득을 뺀다라는 얘기만 거론하고 있고 우리 주택 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분리과세 14%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금액이 확정이 돼야 종합소득 금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도 반드시 근로소득 금액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거를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이라고 불러주는 건 실제 여러분들 회사에 가셔서 근로계약서를 쓰시고요.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에 뭘 명기했을까요? 연봉의 명기가 있으시겠죠. 누군가는 연봉이고 누군가는 월급이고 뭔가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 회사는 내가 입사한 회사는 아직도 호봉제이다. 그러면 그 호봉과 관련된 부분에 명기가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하고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이 어떤 계약서를 쓰는지를 꼭 확인해 주실 것. 그리고 여러분 근로계약서는 대체적으로 입사 시점에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들 이제 2주 내에만 작성이 되지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실 건 근로소득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정규직의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계약직의 표현을 쓰시는 분들. 그러면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소득자이다라고 하시면 이 소득자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실 게 상용직의 규정으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일용직의 규정으로 갈 건지를 꼭 확인하실 것. 상용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매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시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럼 이 상용직에는 우리 왜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하시라고 하는 게 기간의 제한이 없음이라는 건 우리 소위 말해서 영구계약이에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또는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종료가 되는 관점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이 없음이 아니라 그 기간을 명기하는 경우가 계약직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용직도 그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될 수 있으면 줄여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규직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높여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대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정규직 고용이에요.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아니 회계의 관점은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자꾸 인사만 물어보더라. 그리고 종업원이 150명이라고 했는데 회사에 가서 보니까 사무실이 되게 협소하고 그리고 책상도 몇 개 안 되더라. 그러면 그 회사의 업종을 보세요. 네, 인사 아웃소싱 회사이다. 그러면 사무실의 책상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는 회계직이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 회사는 회계직 전문직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는 말 그대로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부분의 비품이라든지 비용의 구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이랑 그리고 매출이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매출 부분 말고는 실질적으로 부가세 신고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잘못 하시는 게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무조건 원천징수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 소속으로 일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저희 회사가 아웃소싱 회사이고 제가 회계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삼성하고 계약을 해서 종업원들 중에 20%는 삼성에 가서 일하고 30%는 LG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 지금 현재 면세점의 근무자이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회계는 특수성이 없어요, 여러분. 인사가 특수성이 있죠. 인사가.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와 관련된 아웃소싱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 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부분들 규정을 회사가 정해놓은 거대로 제대로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급여 테이블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구동하는지를 되게 보고자 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스마트회의를 쓴다라고 하는데 스마트회의에서는 정말 단순히 세금 신고만 하고요. 그리고 모든 급여 자료에 대한 테이블은 엑셀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면접 보러 가시면 엑셀 함수를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뭐 경력자이든 신입자이든 엑셀을 좀 강조하는 부분에 문구가 있다. 그러시면 아웃소싱 회사들이세요. 그런 데들은 엑셀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근로소득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삼성이나 LG나 또는 뭐 면세점의 계약에 서 종업원이 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삼성에 또는 LG에 면세점에 지금 관련된 인건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돼요. 과세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하고 생계를 주고받고 전 인건비를 받고요. 그중에 근로자들한테 우리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들한테 내가 100이라고 부른 부분을 근로자한테 100으로 안 주죠.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는 지금 실질적으로 100 중에 일정한 비율만큼만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관리비 쪽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져요. 그러니까 부가세 쪽이 특수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인건비는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작성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삼성에서 돈이 들어오는 날, LG에서 돈이 들어오는 날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종업원이 삼성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20일 날 급여를 주고 LG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25일 날 급여를 집행을 하고 면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음 달 5일에 급여 집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급여 날짜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아웃소싱 회사에 가시면 한 달에 급여에 대한 대장을 만드는데 뭐 5번 이상을 작업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져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스마트회의나 세무사랑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급여 날짜를 여러 개로 입력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종업원을 취업을 하는 과정 중에 불편한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계 프로그램은 스마트회의를 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인사 쪽 관련된 부분은 아웃소싱에 대한 그 부분의 프로그램을 따로 파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 프로그램 따로 쓰기도 해요. 또는 아니면 아예 불편하다 그러면 ERP 도입합니다. ERP는 지급일자 설정값이 아주 편해요. 그리고 종업원들을 묶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만 쫙 묶어버리고 LG에 근무하는 사람만 쫙 묶어서 급여 테이블에 그들만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ERP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ERP가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시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원천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약 조건도 보시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종업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대장이 실제 한 달에 뭐 몇 번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을 상용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용직. 그래서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분들도 다 상용직인 거죠.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타성의 관점으로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용직은 법의 규정에 가면 지금 동일한 사업자와 동일한 근로자가 몇 개월 이상이냐라는 기준점을 줘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넘어가 버리면 상용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 기준점에 미달하게 되면 우리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뒤에 실질적으로 실사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반이 되면 문제점이 되져요. 그래서 반드시 상용직, 일용직 구분 잘 해주실 것. 그리고 근로계약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잘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쓰셔야 되세요, 여러분. 상용직 근로계약서 안 쓰시면 안 돼요. 상용직 근로계약서 안 쓰셨다가 종업원이 그만뒀어요. 근데 회사에선 벌써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연봉으로 책정되는 분들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연봉의 기본급으로만 움직인다. 그럼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날 거니까. 그럼 그런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반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여러분. 최대 300만 원까지. 근데 그거는 건당으로 붙이는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 근로자가 그거를 가지고 사업주를 협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일 많아요. 이 근로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근로계약서 필수라는 거 반드시 쓰실 거. 그리고 근로소득자한테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모두 주셔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 급여 명세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가끔 보면 아직도 급여 명세를 안 주시고 근로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쭈뼛쭈뼛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급여 명세는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쓰는 상용 프로그램은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들 해보시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페이퍼 출력해서 잘라서 봉투에 주지 않아도 메일로 개인별로 다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설정 값을 어디서 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까지 꼭 주셔라. 그리고 급여 대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급여 지급하는 부분에 명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근로기준법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산 실무할 때 이제 요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라는 거를 제가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채점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게 없으면 우리가 급여 대장 복사 기능이 있는데 그 복사할 때 기존 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 거냐라는 메시지에 긴 문구가 하나 체크박스가 생겨요. 근데 그게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무시간 뭐 이런 걸 표기하는 부분 또는 보관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표기되는 사항이 기본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내용은 변경하실 수 있고요. 시험은 전혀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를 강조하고 있는 ERP조차도 그런 부분은 이론에서는 묻지만 아예 메뉴상에서는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메뉴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 맞춰서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용직에 대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얼마를 받겠다라고 약정했던 금액, 그게 근로소득이고요. 그 부분에서 국가가 무엇을 세금 징수를 포기하였다. 그러면 비과세 소득에 대한 부분은 빼라.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다? 총급여액.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총급여액은 우리 앞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얘기했죠? 거기서는 무엇으로? 총 수익 금액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 또는 총 급여액. 근데 왜 근로소득이 와서는 총 수익 금액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총 급여액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라는 게 끝나면 근로자들한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줄 거예요. 그럼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우리 실제 들어가서 보면 당신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입니까? 누구를 뺀? 비과세 소득을 뺀 그 부분에 글씨가 무엇이다? 총급여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총 수익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근로소득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이 소득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금액인 과세소득과 그리고 소득세 징수를 국가가 포기한 비과세 소득이 무엇되어 있는 것이다? 합쳐져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그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총급여액은 총수익 금액이고 이 총수익 금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득세 몇 프로를 내야 되는 소득이다라고 하는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왜 강조해 드리냐면 우리 회계 수업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하는 의미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회사가 무엇을 4대 보험이라는 걸 부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의 계산은 사실상 과거에 소득의 신고를 끝내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4대 보험에 대한 보수 총액이 얼마인지를 신고를 하고 추후에 가서 이 보수가 달라졌다라면 우리는 무엇 할 것이다? 정산이라는 걸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보수총액 신고하고 정산하고 보수총액 신고하고 정산하고 이걸 회마다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수총액 신고하는 기준금액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 총급여액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날목칸에 왜 썼을까요? 자, 이 서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로자한테 주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고 세무서에 내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서류입니다. 동일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라는 행위를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서 작업을 하시고 페이퍼 출력하면 그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에 총급여액이라는 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럼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나는 지금 신규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과거에 신고했던 보수총액이랑 우리 확정된 보수총액이 달라지니까 정산의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고한 보수총액이 금년도 2021년도 적용되는 4대 보험으로 끌고 가다가 무엇 하시는 거예요?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나지면 다시 보수총액 신고가 들어가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 신고됐던 거로 4대 보험 징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보수총액이라는 금액을 뭐로 봐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4대 보험의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일단 원칙이에요, 여러분.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총급여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4대 보험 공부하실 때 항상 붙는 얘기가 우리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빼고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배우시는 이 비과세 소득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쓸 때가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은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이 없다.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럼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근데 이자나 배당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돈놀이잖아요. 그래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을 안 하겠지만 근로소득자는 사실상 그런 의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니까. 그러면 필요경비 인정을 안 해주는 대신에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게 근로소득 공제예요, 여러분.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는 연 얼마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2천만 원 한도 내까지 공제해주겠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했더니 2천만 원이 넘친다? 그럼 2천만 원이 넘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예요. 그래서 한도 규정이 신설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법이에요, 여러분. 기존에 한도 없이 그대로 공제해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도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한도 규정이 계속 생긴다는 건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떼겠다는 관점도 사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있고 그걸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움직이는 부분. 그러면 저희가 갖고 갈 건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부분에 근로소득 공제 부분을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총급여액, 자 기준금액은 총급여액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총급여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과세 소득을 뺀 거니까 과세 급여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한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급여 기준으로 우리 500만 원 이하까지는 총급여액의 70%를 인정하겠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70% 하시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건 총급여액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우리 40%를 인정하고 있고요. 5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500초가 4,500만 원 이하 규정에 대해서는 15%를, 그 다음은 5%를, 그 다음은 2%를. 그래서 이 부분의 합계 금액이 최대 2천만 원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근로소득 공제 계산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가 회계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럼 회계를 배울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회계 연도 안에 모든 기간이 다 사용되지 않으면
월할 계산을 한다 또는 일할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근로소득 공제도 내가 4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1월부터 언제까지는 3월 3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 거죠. 이때부터 제공을 시작했으니까 그럼 3달치를 빼느냐? 아니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근로를 제공해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월할의 계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할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조심하실 건 있어요, 여러분. 자, 무슨 부분? 제가 A라는 회사도 다니고 있고 B라는 회사도 다니고 있대요. 우리 왜 투잡한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투잡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A 쪽에서 지금 2천만 원 공제를 받고 B 쪽에서도 또 2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A와 B는 무엇 하셔라? 합산하셔라. 그래서 1년치 소득을 합산하시고 이 부분의 최대 한도가 얼마이다? 2천만 원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2인 이상으로부터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합계를 총 급여액으로 계산하셔서 우리는 2천만 원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초과하는 금액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한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근로소득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 자, 근로소득의 범위는 일단 여러분 사업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의 범위 이렇게 소득의 범위가 들어오는 건 무슨 부분? 과세되는 소득과 그리고 비과세되는 소득의 합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근로소득 포커스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오는 걸 다 과세소득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뭐 기타나 이쪽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근로만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회사에 근로소득자가 있잖아요. 종업원이 있다 보니까 급여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건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에 뒤에 가서 비과세를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을 징수하든 세금을 징수하지 않든 모두 다 들어오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쓰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 무엇을 노동력을 무엇했을 것이다? 제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상대는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근로소득인 거죠. 그래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받는 봉급이라는 용어를 쓰든 급료라는 용어를 쓰든 보수라는 용어를 쓰든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든 상여 또는 각종 수당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의 용어를 쓰든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무엇이었다라면 급여였다라고 하면 무엇하겠다 모두 다 근로소득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뭘 하더라? 이번에 이익이 많이 났는데 종업원들한테 성과 배분 좀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서 할까요? 주주총회라든지 사원총회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죠. 그래서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에 의해서 무엇을 상여를 받은 게 있다라면 이 또한 근로제공과 관련돼서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 상여라고 써있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성과 배분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익과 관련된 금액으로 성과를 배분할 수도 있고요. 이익이 난 부분 또는 매출 신장 부분 가지고 성과 배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부탁드릴 건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배분이 있었다. 그럼 제발 무엇 좀 해주셔라. 제발 서류 좀 준비 좀 해놓으실 거. 자, 서류라는 건 이게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근거 서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무엇 하셔라. 우리 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세무조사 나오면 문제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본인이 실수를 해도요. 실수한 거 모르고 신고가 돼요. 연말정산까지도 그냥 가져요. 연말정산 행위를 해도. 그래서 그냥 갔다가 세무조사가 오면 정말 탈탈 털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불법이 그렇게 많았는지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금 신고하는데 이게 오류 검증이 되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경우는 내가 실수가 이루어지면 그게 즉시 발견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소득세 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소득세 공부를 하실 때 시험 준비를 목적이다 그러면 암기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2급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지수밖에 안 나오니까 몇 가지만 암기를 해서 실제 구동을 하면 15점을 득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왜냐면 실기점수 부분이 15점 배점이에요. 그 배점이 세요. 그리고 문제 두 문제라든지 또는 최대 내봐야 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점이 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상 많이들 집중을 하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건 암기를 해버리고. 근데 회사에 갔더니 너무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범위에 들어올 때 아까 제일 먼저 1번에서 얘기할 때 무슨 부분? 봉급이라고 부르든 급료라고 부르든 임금이라고 부르든 상여라고 부르든 급여라고 부르든 성격이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용어로 부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뭐로 들어라? 아, 이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모두 다 획일화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업종별로 쓰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하실 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산정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동종업계하고 비교를 해서 유상급여는 주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신설회사는 그거 고민 안 할 수 없죠. 종업원들 우리 회사에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나 스타트업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능한 인재를 많이 갖고 있어야 실제 회사가 성장하는 데도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근데 동종업계 급여보다 더 적게 준다? 누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신생회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업종의 전망이 좋고 그리고 이 회사가 최소한 시장에서 움직이는 인건비 정도는 맞춰준다라면 들어오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업종에 따라 급여 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회사의 복리적인 요건에 따라서 급여 체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류 준비를 제대로 안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또는 회사에서 무슨 부분? 제 근거 서류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이면 거기서 작성했던 의사록이라든지 의결서 종류들이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의 형태를 쓰든 그런 형태의 서류가 있거나 또는 저희는 회사에 취업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지급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거나 우리 종업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시면 취업 규칙도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선 그건 터치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류로만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서류가 있다 없다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라는 부분은 다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대부분 특히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외국인까지 있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되고 이해되셨을까요? 또는 취업규칙 대신에 이제 무슨 얘기도 해요. 우리는 사교에 의해서 지급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이 있으셔야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서류 준비 잘 해놓으셔라.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져버려요. 그러면 일단 회사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인건비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인정이 안 된 금액만큼 비용으로 못 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종업원한테는 급여가 나갔거든요. 근데 종업원한테는 또 다른 페널티가 없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처분된 금액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법인 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남용권이 있더라. 그래서 세무조정에 봤더니 야 이거 회사의 접대비가 아니네. 소모품비도 아니고 이거 회사 돈 가져간 거네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처리했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그 부분은 비용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대표이사한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물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대표이사한테는 회사 돈을 가져간 거로 보아서 상여를 주었다라고 처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갚을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여 처분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소득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저희 앞에서 배당소득 얘기할 때 우리 인정배당 처분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 처분된 부분 원천징수 신고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 세무, 조정에서 발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원래 종업원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을 하면서 받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퇴직소득이 맞죠. 그런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이 그만둬서 회사가 준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새빨별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퇴직소득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조항은 왜 들어져 있는 조항이냐면요, 여러분. 자, 회사가 퇴직금을 주실 땐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은 최소한 주셔야 되죠. 그거 위반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회사가 돈을 더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 지키라는 건 그게 최소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급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법정 퇴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법정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자, 우리 회계 배우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12월 31일자 모든 종업원이 그만둔다라고 하면 나는 그만두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12월 31일자를 퇴직일자로 놓으시고 역산해서 3개월치 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만큼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부분이 퇴직금 추계액이 되는 것이고 그 추계액에 우리 회계 기준은 100%만큼 회사가 주는 퇴직금이 있다라고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행위를 전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무엇을 우리 남겨져 있는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빼고 그리고 추가로 설정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퇴직금 추계액이 법정퇴직금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 법정퇴직금만 무엇 하시면 돼요? 지급하면 돼요. 근데 회사가 취업규칙에 문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법정퇴직금이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 배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2배를 준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3배를 준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7배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취업규칙에 있으면 일단 소득세법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우리 회사 법인인데요. 법인세법에서는 문제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거요? 취업규칙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취업규칙에서 주신 거죠? 그러면 무슨 부분? 우리 손비 처리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인정한다, 비용을 인정한다. 그럼 법인세는 지금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를 보는 거예요. 소득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소득세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법인세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일단 소득세에서도 문제는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 회사들이 꼼수를 씁니다. 무슨 부분? 여러분 종업원한테 배수 조항 주고 싶어 할까요? 종업원이 그만뒀는데 법정퇴직금 계산했더니 300이래요. 그럼 그 3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거기다 2배를 주겠다. 그래서 600을 줄 거고 너 3배를 줘서 9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죠. 대부분 종업원한테는 이 배수 조항을 안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용을 더듬어 보니 이 배수 조항이 죄다 누구한테? 임원들한테 조항들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에서 제재를 합니다. 무슨 부분? 자, 우리 앞에서 소득세에 대한 과세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종합과세하는 방법, 우리 분류과세하는 방법, 그리고 분리과세하는 방법. 근데 분류과세했던 부분에 퇴직소득이 있었죠. 이유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한꺼번에 받는 소득이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결집의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 결집 효과가 있는 거에다 다른 데까지 더해버리면 너무 세금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 퇴직소득은 따로 떼서 신고하고 끝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얘기인 건데 그러면 이게 2배를 받고 3배를 받고 7배를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퇴직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세금이 조금 덜 떼지는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최근에는 세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맞춰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 2배, 3배가 1년의 소득이 아니라 내가 3배를 받았는데 그게 3년 동안 일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 3으로 나눠서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빼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는요. 소득세법상 입장, 국가 입장에서는 그들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일정 부분까지는 못하겠다. 인정하겠다. 무엇으로? 퇴직소득으로. 그런데 그 한도가 넘치면 뭐가 된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그럼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일을 해서 그 부분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의 3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가 넘치는 건 다 근로로 들어와요. 그러면 3년으로 나누는 행위가 못하는 거거든요. 다 1년 소득이 돼요. 그럼 소득세가 올라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자반하는 제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임원들한테 대부분 적용되다 보니까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이거는 법인세법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소득세법에서도 규정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한도라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도 내 지급하는 부분까지는 무엇으로? 퇴직, 소득으로 인정을 할 것이고 그 한도를 무엇하였다? 초과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현재 얼마이다. 여러분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부터는 2배까지만 무엇이다? 퇴직소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2배를 줬던 회사는 상관없죠. 근데 이게 기존의 법이 여러분 3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도 규정이 없다가 한도가 신설이 되면서 3배까지는 퇴직소득 봐주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취업규칙을 죄다 뭐로 바꿔놨겠어요? 3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연금제도 배울 때 여러분 DB 제도가 있었고요. DC 제도가 있었던 거, 아니 DC 제도가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근데 이 영업을 보험사에서 보험 설계업 하신 분들이 영업을 또 했어요. 원래 이게 보험 설계사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영업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누적재 퇴직금으로 주시면 더 손해니까 무엇으로? 연봉제 퇴직금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는 영업했던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들은 직원들한테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정말 쭉 도장을 찍었던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잘 굴러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자꾸 가져가고 싶거든요. 근데 법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1인 주주로 설립한 회사여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면 회사 돈은 꺼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분이 또 설계를 해줍니다. 아유, 사장님, 이거 퇴직금요. 3배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DC로 가입하시고요. 지금 취업규칙 만드셔서 사장님은 지금 1,000만 원의 퇴직금이 나오면 3,000을 가져갈 수 있는 규정으로 바꿔버리세요라고 얘기했던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 바뀌면 어디든 다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도 말씀드렸잖아요. 8인승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인승에 뭐가 없다. 7인승 자동차와 9인승 자동차인데 8인승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문제는 3배로 만들어놨던 회사들은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난리가 났겠죠. 왜 난리가 났을까요? 2배까지밖에 퇴직소득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럼 넘치나 하나는 뭐로 가요? 다 근로소득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세무조사 때 다 털릴 겁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BDC로 불입하는 것도요. 취업규칙에 없이 초과 불입하는 거 문제돼요. 비용 인정 여부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법인세에서는 비용 또는 송금 또는 손비 인정이 되는 거고 소득세에서는 퇴직소득을 볼 거냐 근로소득을 볼 거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된다. 라는 부분. 전 실제 정관예우 회사 수업할 때 그 회사가 7배인가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의 모 회사는 정유총 관련된 회사라고 하는데 석유 관련 회사래요. 근데 5배 규정이 있대요. 그리고 부산에서 수업할 때는 그 회사는 되게 행복하게 했더라고요. 종업원들도 배수 조항이 있대요. 종업원들까지.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도 그 회사가 어딘지 다 부러워하셨어요. 왜냐면 종업원한테 배수를 주는 회사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다 우스개로 저 회사 이름을 오늘 가실 때 꼭 따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자리가 나면 무조건 연락을 하시라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실무에 가면 이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는 우리가 일반적인 급여하고는 다르다고 구분 관리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등록하는 과정에 가면 그 등록하는 구분키가 보일 거예요. 그거 제가 한 번은 보여드릴 거거든요. 왜 보여드리냐면 시험에서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급여처럼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슨 부분? 1번과 2번은 무슨 부분이다? 우리가 대부분 급여라고 부르거나 또는 상여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인세법에서 무슨 부분? 인정상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거 따로 구분해서 신고해 주셔야 돼요. 서식 자체에. 어디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세무세 내는 건 지금 명세서라겠어요?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 첫 번째 장에 우리 소득에 대한 부분에 급여인지
상여인지 인정상여인지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인지 주식 매수 선택권에 의한 부분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위배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 그거를 끊임없이 내주면 대부분 다 안 틀리세요. 근데 우리 시험은 모두 다 뭐만 내고 있다? 급여 상어만 주구장창 내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이 아이를 냈더니 난리가 난 거죠.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도 다 모르놓고 나오신다? 급여라고 다 등록을 해요. 프로그램에 급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키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에 대한 건 반드시 구분의 키가 있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구분키가 또 잘못되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번 얘기했을 때 제가 규정만 잘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상여를 무엇으로 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또는 우리 왜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제도 때문에 외국에 도입됐던 제도를 우리나라도 가져다 쓴 거. 원래 도입 배경은 그거예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에 연봉계약을 쓰는데 이 사람하고 3억짜리 연봉계약서를 썼다. 근데 3억을 1년 동안 연봉을 주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일부는 금전을 주고 일부는 회사에 뭘 주겠다?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걸 하더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스카웃의 관점 때문에 외국에서 썼던 제도예요. 그걸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죠. 그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주식 매수 선택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면 대부분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매수 또는 매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스톡옵션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스톡옵션 제도가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그 스톡옵션 제도가 예전에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회사가 이익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스톡옵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고 있다가 내가 시장에 행사를 하면 내가 부여받을 때는 액면가로 상여 측정이 돼요. 그리고 시장에 행사를 할 때는 시가로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더 이득이거든요. 세금 신고를 할 땐 뭐로 했어요? 액면가로 세금 신고를 했겠죠? 근데 실제 행사를 했을 때는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가하고 액면가의 차이만큼 나는 세금을 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근로소득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 매수 선택권도 누구처럼 인정상여,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처럼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구분 신고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들어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분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구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용 중이다. 고용관계 종료 전이에요, 여러분. 그럼 현재 우리 회사하고 근로계약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중에 지급된 건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뒤에도 이걸 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계약서에 명기사항이 있으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이요. 업무라는 과정 중에 내가 발명했던 부분에 회사의 매출이 증진이 되면 종업원한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거든요. 그걸 단타성으로 주는 회사가 있고 급여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를 제공하는 중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라는 얘기고 고용관계가 끝난 뒤에도 내가 6개월의 지급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가요. 그래서 이 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지급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가고 근로관계, 소위 말해서 회사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이다. 라고 하는 과정 중에 받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뒤에 가면 또 비과세에도 또 영향을 받아요. 근데 비과세 한도 규정이 있어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구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다. 됐을까요? 그리고 급여하고 상여는 섞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급여 상여는 섞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급여 상여가 아닌 제가 구분해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은 섞이면 안 돼요. 반드시 따로따로 표시를 해달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강조해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그 음영 박스 안에 둘러져 있는, 지금 이 음영 박스 안에 둘러져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게요. 법에서는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자, 포함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급여 대장에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급여 대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란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대장에 포함돼야 되는, 명시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건 과세라는 소득으로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과세되는 소득이고 비과세되는 소득이고 두 가지가 모두 다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무엇되어 있다? 두 개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부분? 이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그럼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급여 대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회사가 돈이 나가는데 회계 처리 안 하느냐? 그냥 일반 정비에 가셔서 복리생비 처리만 하시고 끝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구태여 급여 대상에까지 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근데 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부분은 이 개정 과목이 급여의 개정 과목을 쓰든 상여의 개정 과목을 쓰든 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을 쓰든 무조건 급여 대상이 들어와서 명시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럼 기밀비. 그럼 기밀비나 교재비는 우리가 사실상 업무하는 과정 중에 지급되는 소위 업무 추진비의 성격이거든요. 업무 추진비. 그러면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근로소득에 들어와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업무 추진비 인건비에 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단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직급별로 과장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대리한테는 5만 원을 주고 그리고 부장한테는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걸 업무 추진비로 정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들한테 뭐 받아오시라고 하면 될까요? 증빙이요.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증빙을 받아오라면 되거든요. 그럼 증빙을 수취하시고 이 부분은 아예 무슨 처리하셔도 돼요. 뭐 접대비면 접대비, 소모품비면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빙을 수취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증빙 수취를 안 했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서 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게 뒤에 가서 적발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너무 실수 많이 하신 게 뭐냐면 회사에서 그냥 취업 규칙에 또는 뭐 해외 영업부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수당 얼마씩 주겠다고 다 측정을 해놓으세요. 해놓으시는 건 좋아요. 그럼 급여 대상에 포함 신고하시라고요. 그럼 깔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기한서만 써요. 그래서 이달에 직급별로 나가야 되는 업무 추진비가 얼마다 해놓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해놨겠죠. 그리고 너무 당당하세요. 개정 과목 차별는 업무 추진비. 그 세무조사 나왔더니 얘기합니다. 증빙은요? 라고 했더니 저희 취업 규칙에 이렇게 있어서 드린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인건비 신고는 하셨나요? 급여 대당 주세요. 라고 했더니 급여 대당에 기록도 없어요. 증빙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너네가 썼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인정은 일단 할게. 그런데 증빙이 없네. 그럼 그 지출한 금액에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2%의 가산세를 내면 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증빙을 안 받아왔기 때문에 업무로 안 쓴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을 해서 그들이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쓴 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하겠다? 소득세를 징수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는 게 그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여비.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 여비에 대한 거 증빙받아 오시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것도 무엇일까요? 증빙 첨부는 없고 제가 아까 왜 규정에 정해진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 또 이런 회사가 계세요. 저희요 취업 규칙에 또는 회사 규정에 뭐가 있다. 해외 출장을 가면 하루당 100불씩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해외 출장 열흘을 가니 1000불을 줬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비용으로 퉁 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증빙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해외에서 쓰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영수증에 거기는 세금 계산서가 들어올 수 없죠. 그냥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쓰는 접대비도 신용카드 영수증이 증빙으로 붙여 있지 않으면 그건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화법이 있어요. 그 정도로 증빙을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증빙받는 게 어렵다라면 그냥 인건비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세요. 다만 이제 종업원은 불만 얘기를 할 것이다. 자기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받는 급여에서
그것만큼 소득세를 더 떼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니까 회사가 그것만큼만 보상 조건을 제시한다라면 종업원이 싫어할 건 없거든요. 그 보상 제시를 안 하고 그냥 급여에다 포함시키니까 아니 내가 회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었는데 이것까지 내 소득세를 왜 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보상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회 또는 월회계 급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이 받고 있는 공로금이 있었거나 또는 위로금이 있거나 또는 학자금을 지원하더라.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게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자금이나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요. 누구? 직계 비속의 학자금과 직계 비속의 장학금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회사에 복리후생적인 규정이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엇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시냐면 너무 당당합니다. 이것도 우리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서류를 한 번은 인사과에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돈이 나갔는지 봐야 되니까 뭐 대학에 대한 등록금을 내꺼냈던 근거서를 또 제시하라는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회사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제시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정 기간 결제받아 주는 회사도 있고, 근데 회사 종업원이 많으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는 하반기 묶어서 줍니다. 근데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다 지급한다는 거죠. 모든 종업원한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대부분도 이번에 실수를 뭘 많이 하냐면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하시고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끝내놨겠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근로소득에 포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급여대장이 있어야죠. 급여대장을 열어봐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게 무엇 하실 때? 우리 세무조사 과정 중에 적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로소득 신고 안 하셨네요? 그럼 저희는 아주 당당합니다. 또 취업규칙 들이밀어요. 그리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있어도 준 거다. 우리 손비 인정하는데 문제 없다. 근데 손비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거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럼 급여대장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는 1번도 똑같고요. 과세소득이다, 비과세소득이다. 이건 과세소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소득세를 징수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회사는 과세소득 신고를 안 했으니까 원천징수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가산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총 급여액에 포함됐을까요? 안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적발이 됩니다. 5년치 모든 종업원 추징하겠죠. 연말정산 모두 다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듣는 거로는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종업원이 200명, 300명이면 그거 한꺼번에 5년치 다 수정신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인건비가 자꾸 조사받으면 터진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법을 안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너무 달달 외우세요. 식대, 자가운전 보증 그것만 정말 미친 듯이 외우고 계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근로소득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게 급여대장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기업들은 이런 실수 안 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대기업은요, 노무사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 고용을 해서 노무와 관련된 거 다 법적 대응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고용하죠. 세무사도 고용하죠. 회계사도 고용해요. 그래서 그들이 대응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를 봐요. 그리고 신입들을 뽑아서 같이 움직이는 회사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사람들을 관리자급으로 앉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회사의 업무적인 방어도 할 수 있고 회사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은 그냥 일반 회계직이에요. 세무사 회계사 라이센스 있다라고 해서 연봉이 조금 다르게 받을지 모르지만 그냥 회계직이에요. 그분도 똑같이 다 전표 처리하시고 다 그런 업무 보셔야 돼요. 특수한 업무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네, 왜냐면 세무사 회계사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 라이센스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 똑같이 업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하면 경력 있는 분들을 관리자급으로 앉힌다는 거죠.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이런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중소나 중견기업이 세무조사에서 정말 많은 적발이 됩니다.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수당. 이거는 회사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제가 대표적으로 써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이런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 무엇하는 것이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이름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근로수당도 있고 가족수당, 출납수당 등등등등.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수당이 없어요? 만근수당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렇죠? 근데 실제 현장 근무자가 있는 회사들은 만근수당 용어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 없다라고 해서 이 만근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느냐? 아니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용어가 들어가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각종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실 것. 그리고 제가 아까 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과세와 비과세를 합쳐서 부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각종 수당이 무슨 소득? 과세되는 소득과요. 비과세되는 소득이 대부분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 각종 수당이.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 중에 비과세를 찍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 될 수 있고요. 피복수당도 요건이 충족된다라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오기가 아주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연구수당 네, 이것도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들 이 각종 수당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무엇이다? 우리 비과세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근로소득에 포함해라.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부분? 출자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여러분, 출자 임원이에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출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 말하죠? 출자자는 주주죠. 그쵸?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회사의 주주이면서 임원이다. 그래서 회사의 주주이면서 임원한테 주택을 제공했다라면 이 주주는 주주이면서 임원인 이 출자 임원은 무슨 부분? 내가 지금 현재 제공을 못 받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 이득이 생기죠. 자, 이 사람은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택 제공을 못 받는다면 내가 월세를 살아야 된다? 그럼 내가 근로소득을 받아서 그거 갖고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택을 제공받은 자는 월세를 내지 않고 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자는 우리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비출자 임원은 우리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출자 임원 그리고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사람. 그래서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면 그리고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다.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받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자, 그런 이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하지 않겠다. 우리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근데 이게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뒤로 빠져야 되고요. 기존에는 이 비출자 임원 또는 소액주주 임원 그리고 종업원한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들을 하셨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근로소득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했다라면 2021년도부터는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 과세소득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비과세 소득으로 법령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법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럼 제가 근로소득이 아닌 건 우리 급여등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금액적으로 회사에서 지출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쵸? 근데 지금 회사에서 금액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비과세다? 그러면 급여대장에 일단은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비과세가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의 문구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우리 비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우리 대여하고요. 받는 이익. 아니 무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익 또는 저리로 대여받는 이익. 자, 이 얘기는 이자예요. 이자. 그러면 우리 종업원이 집을 지금 사기 위해서 주택자금과 관련돼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는 이자를 5%는 내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회사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사규에 의해서 우리 종업원한테 주택자금 요건이 충족해야 될 거고요. 그 규정은 다 만드시는 거고 요건 충족된 종업원한테 주택자금을 우리 무엇하게 되면 빌려주게 되면 우리는 무상이다. 0%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은행에서 빌렸을 때 5%의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지금 자금을 빌려받으면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만기 때 무엇하면 돼요? 상환이요. 월급에서 월 상환을 하든 아니면 2년 뒤에 일시 상환을 하든 그거는 대부분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5%의 이익을 받다 안 받다? 받다. 그래서 그 부분 무엇으로 보겠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그리고 얘 무엇하겠다? 과세소득입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적발되는 회사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기업하고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자꾸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대기업은 벌써 이런 규정들은 절대로 세무조사 때 걸리지 않게끔 다 정확하게 신고를 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기업 다니는 친구랑 대기업을 안 다니는 회사에 똑같은 복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급여 대정 보여달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일단 사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는 종업원들은 아니 나 이번 달에 받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세금을 더 뗀 것 같네? 아니면 나 급여가 왜 달라졌지? 그래서 열어봤더니 무슨 부분인 거예요? 이런 요건 때문에 급여 금액이 달라지면서 세금을 더 뗐더라는 거죠. 또는 우리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으실 거냐면 우리 아까 각종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복리 중에 의료비 지원 회사도 많아요. 저희는 학자금 얘기만 했지만 그럼 의료비 지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료비 관련된 서류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배우자가 암 수술을 하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규정에 대부분 저도 뭐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100% 1,000만 원을 안 줘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게 입원인지 아니면 통원에 의한 부분인지 뭔가 규정을 따로 만들고요. 거기서 일정 금액을 빼고 그 다음부터 넘어간 금액부터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규정이 2번이다. 그럼 100만 원을 무조건 빼고 나머지만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고 900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근로소득에 들어와야 되느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대부분 규정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또는 급여 대정에 포함을 안 하는 회사는 분명히 급여를 줄 때 통장에 돈이 900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급여 명세에는 9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게 자꾸 적발이 된다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은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건비가 반드시 포함 여부도 확인하시고 급여 대정 포함 여부까지 반드시 가져갑니다. 세금 징수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 많이 세무조사 때 적발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상황입니다. 다만 누구는 뺀다? 중소기업 종업원은 뺍니다. 자,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종업원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에 대한 요 종업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디귿. 자, 종업원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가족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해서 회사가, 사용자라는 건 회사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70만 원 초과 금액. 자, 여러분 70만 원 초과 금액이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부분? 위험직종군에 근무하는 회사들. 자, 우리 철강회사 위험합니다. 용광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종업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보험금을 종업원이 직접 수령할 수 있게끔 회사가 수령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요. 종업원이 바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달 보험료를 회사가 낸다 안 낸다? 냅니다. 이건 회사가 내는 돈이거든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연 70만 원 이내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연 70만 원이 초과가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과세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70만 원 규정. 근데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업소득 얘기할 때 우리 필요경비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70만 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70만 원 이내이면 근로소득자들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지금 초과예요, 여러분. 초과. 자, 그리고 임원또는 사용인이 회사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서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거 아까 말씀 미리 드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라고 하시면 액면가로 실제 신고가 되지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시장가로 우리가 시장에 팔아버릴 거거든요. 다만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아무 때나 팔지는 못하죠. 네, 부여받으면 반드시 몇 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회사 규정이 있죠. 대체적으로 2년 정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규정 만들기 나름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2년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러면 내가 이 스톡옵션을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내가 돈이 필요해서 시장에 내놓겠다. 그게 행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부여받을 때 500원으로 부여받았는데 시장에 내놓을 때는 700원이었다. 그럼 200원에 대한 부분은 내가 실제 세금 신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200원에 해당되는 것만큼 뭐가 된다? 행사 이익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갖고 있다가 그러면 기타 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직무발명 보상금하고 또 비슷한 얘기가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를 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가 행사하는 이익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니을은 지금 현재 회사에 무엇 중이다? 채직 중이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소액주주 얘기했었죠, 여러분? 소액주주. 자, 소액주주는요. 금년도에 법령을 법인세 규정하고 통일시켰어요. 네, 기존에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규정이 달랐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통일을 시켜서 자, 소액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그렇죠. 특수관계자들은 다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3자인 형태인 주주이고요. 주식 총액의 몇 퍼센트? 1% 미만을 무엇하고 있다라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보겠다? 소액주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기준액 여기가 지금 앞에 제가 비과세로 빠졌어요라고 했잖아요. 그게 근로소득 보지 않는 거로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금년도부터는 그걸 비과세 쪽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에 복리후생적 비과세 항목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항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냅니다. 자, 무슨 부분? 회사가 누구에게, 종업원에게 무엇한 거? 지급한 경조금. 그럼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축하한다고 경조금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있더라 회사가 나한테 경조금을 준 게 이해되셨어요? 그런 식의 돈이에요. 또는 누가 돌아가셔서 회사가 조의금을 보내왔다. 이런 부분이죠. 그게 경조사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부분. 그러면 금액의 규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라면 그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사회통념상은 이 정도이면 적정한 거지? 그래. 야, 다른 회사들도 그 정도 준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해준 게 더 업무상에선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부분은 내 급여보다 더 크지 않다는 표현들 많이 하기도 해요. 또는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또는 시장에서 그 정도는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의 금액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 이건 여러분 우리 뭐로 가셔야 될까요? 퇴직금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은 회사에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시고요. 뒤에 종업원이 그만두면 우리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혼했다라고 하면 퇴직소득 신고하지 않고 뒤에 연금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줄 때 그때 연금사업자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소득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 중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건 회사가 종업원에 대해서 위로금을 주거나 공로금을 줄 때가 있어요. 특히 회사가 뭘 진행했다? 명예퇴직을 진행했다. 여러분 명예퇴직이 대체적으로 정년이 있는 회사들이 무엇하는 거? 정년까지 근무를 시키지 않고요. 조기 퇴직을 시키는 걸 권할 때 명예퇴직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명예퇴직이 나가면 어디든 규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 받는 법정퇴직금보다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소에서 그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노동조합에서 그것도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줘야 되는 퇴직금이 100이다. 그러면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근속연수 부분이 남겨져 있는데도 실제 일할 수 있는 근속연수가 남겨져 있는데도 정년보다 미리 그만두는 거니까 그 보상도 붙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더 줄 거냐라는 걸 협의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명예퇴직금으로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써서 그러니까 명예퇴직 신청자가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이게 고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퇴직 신청서가
줄을 서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반 기업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기업 다니신 분들은 어찌됐든 정년을 태우고 오히려 무엇하는 오히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정년을 더 연장하는 쪽을 더 선호하죠.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위로금이나 공로금조가 들어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규정이 있고 없고를 따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규정이 있든 없든 이 명예와 관련돼서 나오는 퇴직 위로금이나 공로금은 사실상 회사에 가서 내용을 들어보면 끄덕일 수 있거든요. 다만 규정이 없었던 작은 회사들은 규정을 못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다 뭐로 간다? 모두 다 퇴직소득 갑니다. 단연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과 관련돼서 들어온 의료금, 공로금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 세법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근로소득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육 듣는 분 중에 나는 그 근로소득 배운 적 있는데 과거법이에요. 바뀐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규정이 있든 없든 무조건 무슨 소득이다? 퇴직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근로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부분에 추가를 시켜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만 정리하는데 할 얘기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시험은 그냥 몇 가지 비과세만 외우시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로밖에 시험을 안 보니까. 근데 업무는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회사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급여 대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진 건 없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 뒤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